100만 번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계가 열린다 해도 머지않아 공직선거법 재판이 확정되면 3심 땅땅땅 하는 그 즉시 오늘 구치소에 들어간 조국처럼 그 즉시 대통령직이 자동 박탈된다. 주말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국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친한계의 반란, 배신을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예상했다 하더라도 참 가슴이 아프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서 참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든 정권이고 정부인데 민주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배신자들,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이 가결된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주말 동안 겪고 나니까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탄핵 인용은 아니다. 여러 가지 제가 헌법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사나 과거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사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또 윤석열 대통령님과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에 변호인단 구성이 어느 정도 발표된다고 하는데 헌재에서 치열한 변론을 하면서 각자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비하는 국회의 자세, 국민의힘의 자세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헌법의 근거에서 임명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물러난 정말 지긋지긋한 한동훈 대표, 전 대표죠 이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보다는 남탓과 비판, 책임 회피로 일관했는데요. 이 한동훈이 물러나는 그 추태어린 모습, 막전막후의 상황들도 좀 정리하고 앞으로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온 참 반가운 소식이죠.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편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을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국내 정치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한 번씩 조금 짚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무겁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더 용기 있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선 먼저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막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현재 6인의 헌법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추가 3인에 대한 추천 절차가 국회에서 돌입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남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다가오는 탄핵소추안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6인 체제라면 단 1명만 반대를 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반면 3사람이 추가로 임명이 되면 3명이 반대를 해도 6대3으로
탄핵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2명은 명확하게 탄핵을 찬성할 사람들이 확실하죠. 민주당이 아마 물밑에서 탄핵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100% 확인을 하고 헌법재판관을 부랴부랴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문제 삼는 건 바로 마은혁 전 부장판사인데요. 이 사람은 과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를 점거한 사건을 공소 기각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 민주노동당, 그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죠. 그 사람들을 봐주기 전에 노회찬 의원의 후원의 모임에 참가한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죠. 그 당시 노회찬이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바로 민노당 소속이었습니다.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점거한 거 무죄도 아니고 이건 아예 재판거리가 안 된다. 공소 기각을 내리기 전에 그 민노당 소속 노회찬의 후원회에 참석했다는 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민주당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왼쪽인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성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노골적인 정치 편향 판사, 대법원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대로 탄핵소추안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냥 묻지마 탄핵 찬성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적절한 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는 것을 국민의힘이 목숨 걸고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는 것은 이전 원내 지도부,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지금은 누구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의견이 있고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가 바뀌었어요. 보통 민주당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이전에 했던 협상을 재검토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말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뽑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 이게 중대 기로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협상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협상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3명의 공석이 있다면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그리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추천해야지 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민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국회에서 청문 절차나 인사청문회를 마쳐도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 또 제가 억지를 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헌법 111조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거기에 다른 예외 조항이 없어요.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만 되어 있죠. 그러니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때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좌파들은 이런 반박을 할 겁니다. 그건 대통령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이야기고 이번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회가 임명하는 거다.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다. 아니 그러면 헌법에, 법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빼야죠. 예를 들어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국회 추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최민희를 추천했죠. 그러나 대통령이 인준하지 않았습니다. 최민희가 이해충돌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국회가 추천하고 아무리 대법원장이 추천해도 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결정 여부는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독수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된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좌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죠. 새빨간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은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말고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탄핵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그 다음에서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못하게 했어요.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제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한번 읽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추미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입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추미애가 2017년 2월 1일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박범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 2월 2일입니다. 어찌되었든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겠지요.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 구성권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에 지휘돼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네, 박범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 뭐라고 했을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 안 할 것. 민주당은 뭐라고 했죠? 황교안 헌재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이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그대로 돌려주면서 하루빨리 여론전을 펼쳐야 합니다. 하루빨리. 제가 없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추미애와 박범계와 우상호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따져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판결을 받기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왜냐? 법리적으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어도 여전히 대통령 신분과 직위는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만 정지된 거예요. 그러면 권한대행 위에 대통령이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어요. 권한대행이.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못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직이 상실되었을 때는 이제 위에 아무도 없죠. 대통령이 권리 상태가 됐죠. 그러자 비로소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섰던 거고 그때는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이 논리를 하루빨리 국민의힘의 법조인들과 법사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위헌이다. 6명? 그거 우리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냐? 이 6명 가지고 판단해라. 라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논리적 근거로 헌법재판소에도
대통령 탄핵 심판하기 전에 이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는 게 위헌인지 아닌지부터 너네가 먼저 판단해라.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무기력하게 전임 원내대표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합의한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 3명이 임명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본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다 명확하게 추미애와 박범계와 우상호의 입장을 근거로 어쨌든 법이 그렇고 헌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러하니 헌재 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잠깐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다.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 6명으로 심판해라. 이 여론전을 목숨 걸고 펼쳐나가는 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탄핵심판 국면 헌법재판소의 시간에서 국민의힘이 위헌을 막기 위해 헌재에 촉구해야 될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숨겨진 팩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 국회에 나왔던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법원에는요, 대법원장이 있고 대법관이 있지만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법원의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힘이 제일 세고요. 헌법재판소에도 헌재 소장과 헌재 재판관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무처장, 당으로 치면 사무총장 이런 자리가 인사와 행정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내 여러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때 보통 사무총장이 그 해석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겠죠. 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0월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국회에 나와서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어서 의원직 상실, 당선 무효, 피선거권 박탈형이 이미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2심과 3심에서 확정만 되면 그는 앞으로 5년 동안 그 어떤 공직선거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의원직도 상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주어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직이 상실되냐?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한 건데요. 여러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면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박준태 의원은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재판받는데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수행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 판결되면 당연히 퇴직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 상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원 처장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판결도 있죠. 2심과 3심은 3개월이면 끝나는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대북 성공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직을 유지할 때는 소추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소추는 뭐냐? 기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는 어떻죠?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진행 중인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죄를 기소하는 건 안 되지만 이미 기소한 사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되고 그 재판에서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통령직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날아가게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유권 해석인 겁니다. 왜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당선돼서 여기 금배지 달고 막 어깨에 힘주면서 활동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도중에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이나 다른 재판에서 징역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금배지 날아가요.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도 중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특권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기소하고 이미 재판 중이고 심지어 이미 1심 판결까지 나온 재판을 완전히 다 덮어준다, 무효로 만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설령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고 대통령이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의 유권 해석을 제대로 지켜내기만 한다면 공직선거법 3심이 확정되는 그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탄핵이 아니에요. 탄핵은 국회의원 200명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받아서 헌재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 인용에 동의해야 되는 복잡한 절차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설령 만에 하나, 10만 분에 하나, 100만 분에 하나 저도 그럴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없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더 많이 알려야 우리 국민들이 야 이재명은 어차피 돼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100만 분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계가 열린다 해도 머지않아 공직선거법 재판이 확정되면 3심 땅땅땅 하는 그 즉시 오늘 구치소에 들어간 조국처럼 그 즉시 대통령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국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그렇고 이재명의 운명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은 막 생떼 부리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법과 절차를 지키는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한동훈을 따르는 친한계 12명의 배신으로 204표가 나와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어쨌든 200명 이상이 동의했으면 그건 나쁜 일이라 해도 절차상으로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국민들 보기에 억지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게 하는데 우리의 사력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과 절차대로 헌법을 지켜서 나머지 3명 임명 못한다. 6명으로 판단해라 빨리. 그런데 6명이 판단하면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탄핵 기각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우리는 헌법을 지키면서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헌법대로 하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어서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다수의 헌법학자와 법조인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SNS 등을 활용해서 입장을 내면서 이 헌법재판관 추천 자체가 위헌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를 더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운명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이야기처럼 이미 기소되어서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출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헌법대로 재판이 진행만 된다면 불행한 탄핵 국면과 무관하게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